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이 시점과 그 다음에 성격 제시 방법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시점을 볼 때는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 그 다음에 혹은 독자와의 거리,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도 이제 따져봤던 거고, 그것이 성격 제시 방법하고도 관련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은 조금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요한 건 결국 개념 뭐에 나오는 그 개념, 단어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지에 그렇게 나왔을 때 처음부터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 선택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기법을 보겠습니다. 기법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서술 방식. 그러니까 시점, 서술 방식 다 묶어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풍자는 우리 시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자주 보고 있는 거지. 풍자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같이 생각이 나야 될까? 해학도 생각이 나야 되겠고, 골개라는 단어도 생각을 해야겠고, 골개. 골개에 해학과 풍자가 있는데, 풍자는 웃음 더하기 비공, 비판. 골개는 웃음. 이렇게 처리를 해줬던 거죠. 시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보고 있는 거야. 풍자는 대상이 지닌 부정적이고 비판받을 만한 속성을 폭로하며 공격하는 기법으로 주로 다른 대상에 빗대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희화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화화. 그런데 희화화한다고 무조건 풍자가 되는 건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웃긴 거 있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미디 프로를 보면 이 희화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분장이지. 그럼 그 대상을 비하하는 거야? 혹은 뭐 비꼬는 거야? 아니야. 그냥 순수하게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또 웃음에도 질이 있는 거지. 그냥 되게 말초적인 웃음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희화화가 되는 거야. 희화화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풍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좀 유의해 주시고. 봅니다. 예문을 보면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북각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봐봐.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받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껄거리며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얘 행동이 어떤 거야? 이 행동이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야 선생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행동을 해. 이해했어? 얘의 성품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적 대상은 이제 누가 되는 거야? 근데 북학 선생이 이제 부정적 대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도망갔어. 그런데 종착지가 어디야? 똥통이야, 똥통.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도 하나 적용해 볼 수 있어. 봐봐. 해가 서쪽에서 뜨겁거나 윤직원 영감은 인물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거야.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그럼 두 명이 나온 거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인 거니까 이때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겠어? 그렇지, 영감의 아들이겠지.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이상 타고 꼬집는. 그럼 윤직원 영감은 아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네.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그럼 이때 이 윤주사라는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지금 여기 등장한 인물 누구밖에 없어. 지금 봐봐. 다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등장한 인물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영감이랑 아들밖에 없죠. 지체는 지위를 말하는 거잖아. 지위를 바꾸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지체를 바꾸고. 그러면 이 윤주사가 바로 누구인 거야? 그렇지, 아들이 되는 거지.
윤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 봐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둘밖에 없었다고. 누구랑 누구? 영감이랑 아들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문장 봐봐. 이 마지막 문장이 이거 윤직원 영감의 생각이야? 아들의 생각이야?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야? 서술자. 그렇지, 서술자의 생각이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이걸 될 수가 없잖아. 설명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바로 서술자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봐봐, 다시 한 번 더. 서술자가 이제 반응을 보였단 말이야. 그럼 윤주사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윤주사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윤주사. 윤주사는 긍정인 거지. 반면에 윤직원 영감은 부정이 되는 거고. 이해했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은 어린 아들로 바꿔놓으면 꼭 맞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그게 윤직원 영감의 성격이에요? 그렇지,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이 둘의 지위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부정의 반응을. 그 다음에 아들인 윤주사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긍정의 반응을. 누가 보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서술자의 개입 또는 뭐?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넘어갑니다. 의식의 흐름,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해줍니다. 의식의 흐름은 선택지에는 자주 나와. 선택지에는 자주 나오나 실제로 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반영된 작품은 드뭅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런 거야. 볼게. 무질서하게 요 부분이죠. 있는 그대로 서술. 무질서하게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 얘기는 얘는 뭐가 안 돼? 필터링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특별한 관련이 없거나 자유롭게 오가는 등 이게 포인트입니다. 논리성, 연결의 논리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포인트야. 그냥 드는 생각을 필터링 없이 그냥 막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많지 않게 되는 거지. 이런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은지 과제. 오늘 은지가 지금 시간 3분밖에 안 늦어서 바로 시험도 봤죠? 그런 거야. 지금 나는 은지의 과제물을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은지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 시에서 볼 때 연상 생각나? 피아노라는 작품에서 화자 뭐하고 있었어? 피아노 연주를 듣거나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간대? 바다로 간대. 왜? 물고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뭐 때문에 나온 건데? 피아노 연주, 뭐 멜로디, 선율, 거기에서 저 느낌, 그렇게 화자가 받은 느낌을 그렇게 해서 연상했던 거라면 이런 것,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 거기다 적어도 이상의 날개. 그 다음에 지금 그 작품입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버시의 1일. 1일은 하루란 뜻이야. 이게 대표적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대표적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봐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냐.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9번은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이거 왜 이 생각한 거야? 문득 갑자기인 거잖아. 창경원에라도 갈까 생각한 거야. 왜? 아니지. 아니 지금 읽은 것만 연결해서 생각해야죠. 전차를 타서? 왜 이 생각한 거야? 어디 가냐고. 그렇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 생각 든 거야. 그러면 뭐?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갑자기 창경원에도 갈까라고 생각한 것은 목적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계속 봅니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죠.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9번은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이부터 갑자기야. 갑자기 대학병원이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지금 창경원 갈까? 지금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대학병원에도 갈까? 그 생각인 거야. 연구실에서 벗은 친구를 말하는 거죠.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럼 이 벗은 대학병원에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고.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든 한계의 일일 수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지금 다 뭐야? 어떤 상황에 따른 반응을 그냥 다 얘기해 준 거잖아.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나 지향하는 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 됐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요약적 제시, 압축. 요약, 압축. 결국에는 요약, 압축. 뭘 줄인 거야? 뭘 줄인 거냐면 분량을 줄이는 겁니다. 뭘 줄이는 거냐면 시간을 줄이는 거야. 분량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요약, 압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 일정 기간 진행된 사건의 핵심만 제시하는 기법으로 일반적 소설보다 거기다 붙이시면 되겠다.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 왜? 그래 줄였으니까 시간도 줄이고 분량도 줄이고 그러니 전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요약적 제시는 어떤 거가 조금 대비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간접적 제시 있죠? 그 다음에 극적, 우리 간접적 제시를 같은 말로 극적, 그 다음에 장면적 제시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측면이야. 전개 속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간접적 제시와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와 반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다음 예문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 예문에서 이 예문 어디에서 요약한 걸까? 이 예문 어디에서 요약한 걸까? 지금 이 예문에서 어디에서 압축적 제시 혹은 요약적 제시가 나타난 걸까? 주변 모습. 상념을 희망. 봐봐. 어디 있어? 처음부터 읽어봐. 아까 뭐라 그랬어? 시간을 줄이거나 분량을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요약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네. 지금 위에서의 장면은 뭐야? 잘 지내요. 2년 이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그가 마지막 말을 건넸다. 예, 그래요. 조심히 가요. 뭐 한 거야? 헤어진 거잖아. 헤어지는데 몇 줄 썼어? 하나, 둘, 셋, 네 줄 썼어. 맞지? 헤어진, 3년의 시간 몇 줄 썼어? 하나, 둘, 세 줄 썼어. 네. 어떤 게 시간적으로 더 기니? 3년이 당연히 길지. 봐봐, 각각 이 인물들이 요 한마디 한마디 한 거야. 그럼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 기껏해야 10초도 안 걸리지. 그런데 10초 안 걸리는 걸 몇 줄 쓴 거야? 4줄 썼다고. 그런데 3년은 몇 줄 썼어? 3줄 썼어. 이게 뭐라고? 요약이라고.
됐습니까? 당연히 요 세 줄에 3년의 시간이 흐른 거야. 왜 안 넘어가? 그 다음 현학적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건 단어 자체를 기억해야 돼. 학식을 과시하기 위해 전문어나 한자어 중심으로 표현하는 기법인데 거기 학식을 과시에다가 물결 표시해 줍니다. 과시가 무슨 뜻이야? 네. 뽐내는. 뽐내는 거죠. 자랑질입니다. 자랑질. 과시는 자랑하는 거, 자랑. 야, 자랑하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잘난 척 안 좋아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서술자가 뭐 쓸 때도 있긴 하겠지만 인물이 이렇게 현학적으로 표현을 하네? 현학적으로 말하네? 그러면 그 인물은 긍정일 가능성이 높아? 부정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잘난 척하는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됐어? 그래서 현학적 표현을 쓰는 대상은 부정적이다. 그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논어대 3인행, 필유아사. 이건 안 해. 3명이 가면 그 중에 스승으로 삼을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거죠. 말이 있듯이 이 그룹에서는 제가 리더, 즉 파이오니아. 파이오니아가 무슨 뜻이야? 뭐 개척자 이런 거 아닌가? 뭐 선구자 이런 건가? 너무 어렵게 말 쓰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다고. 그렇게 현학적이다라는 것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 현학이라는 말 종종 나오는 건데 나오면 맨날 물어봐. 매우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외워야 돼. 판소리 사설체 별표합니다. 일단 지금 이게 소설이잖아. 소설인데 판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이거 읽어볼게. 판소리의 특징을 지닌 문장을 말해. 그러면은 판소리의 특징을 알아야지 판소리 사설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 거 아니야. 이 판소리는 이건 이제 여러분이 2학기 때 아마 올해 2학기 때 고전 소설을 배울 때 이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 일단 이것만 생각해 주면 돼. 얘는 공연이야. 공연이라는 얘기는 청자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얘는 노래입니다. 창이야. 이렇게 하자. 공연을 하는 거고 얘는 창이야. 노래야. 그럼 끝이야. 지금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청자에게 청중에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씁니다. 말을 건네는 듯한 말건방.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야, 쟤네 저렇게 하고 있어. 저거 좀 봐봐. 웃기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노래래. 노래. 당연히 모익해서 노래인 거니까. 노래니까 뭐 있어? 그렇지. 리듬. 운율이 있는 거지. 근데 판소리가 옛날 거잖아.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지. 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떤 운율이겠어? 그래, 전통적 율격이야. 전통적 율격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3음보 아니면 4음보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운율은 얘는 4음보입니다. 야, 4음보니까 짝 뭐 있어? 4음보 짝. 4음보 짝. 4음보 짝 음수율이죠. 3, 4조 아니면 4, 4조의 음수율. 음보의 짝은 음수. 음보의 짝은 음수. 됐습니까?
간단히만 본 거야. 나중에 이제 내신 들어가면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복이나 대꾸를 통해 특정 운율을 형성하고 해학적 풍자적 성격이 있다는 것. 왜냐면 공연이야. 공연이니까 관객이 재미없으면 그 공연을 봐, 안 봐? 안 봐. 그거야. 관객의 재미, 이것 때문에 해학적 성격 혹은 풍자적 성격이 부각되는 겁니다. 또한 뭐뭐 걷다 뭐뭐 보소. 특히 야, 저 거동 좀 봐봐. 저 거동 보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게 뭐였어?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가 되는 거야.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느낌인 거지. 참으로 여기 보소. 종로 5가 삼수청년 구두 닦는 솜씨 일품이라. 여기부터네. 2,000원 냉큼 받고 한 짝씩 후딱후딱. 3,000원 낼름 받고 후다닥 후다닥닥. 4,000원 얼른 받고 물광에 불광까지. 지금 이 부분에서 사음보가 나타나는 거죠. 손놀림 귀신 같아 손님이 줄을 섰네. 이 동네 구두는 삼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으렸다. 넘어갑니다. 묘사. 묘사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비유적, 객관적 묘사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묘사 자체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묘사가 인물의 어떤 반응과 혹은 이 배경에 대한 묘사가 인물에 대한 반응이나 혹은 인물의 성격과 관련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묘사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이 두 가지 봐봐. 이거 봐봐. 그 건물은 5층이었는데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고 정면 출입구의 오른쪽 문은 부서져 있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객관적 묘사잖아. 특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봐봐. 그 건물은 흉측한 괴물처럼 5층의 높이로 서 있었다. 층마다 유리창은 모두 깨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고 출입구의 부서진 문은 마치 괴물의 부러진 발톱처럼 느껴졌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이 비유적 묘사에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어? 개인적인 생각? 반응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이 반응은 긍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괴물, 뭐 날카로운 이빨,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 인식,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됐어? 간접적으로. 그래서 묘사에서는 이렇게 비유적 묘사, 이거를 통해서 인물의 반응 혹은 서술자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 기본적인 내용이 다 끝났어. 뒤에 이제 두 문제가 있죠? 요거는 이제 과제입니다. 지금 거기는 시점, 기법 해서 서술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제 다음 시간에 좀 풀어 오시고, 이어서 잠깐만. 이어서가 없네. 내가 그거밖에 안 줬어? 있지? 있죠? 구성, 장면의 모든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소설을 끝내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소설 전체에 해당하는 그 개념의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우리 시 전체 봤던 개념어처럼. 어렵지 않아.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갈게. 잘 풀어 오십시오. 문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 장면의 모든 것과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는 거였어.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이 바로 갈등을 드러내는 거지. 부정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갈등이었단 말이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고. 됐어? 그런데 이제 인물을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1인칭 아니면 3인칭 정도로만 끝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설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끊어가야 되는데 그 적절하게 어디에서 끊어가? 네, 바뀔 때. 혹시 저기에 있는 불 빨간 불 들어왔는지 한번 봐볼래? 파란 거. 파란 불이야? 내가 이제 2번이나 음성이 들어가지 않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얼핏 지금 막 빨간 점이 보여갖고선 깜짝 놀랐어. 파란불이죠? 땡큐. 다시. 이제 소설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적절하게 끊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끊어가는 기준이 문단이 아니라 뭐였어? 장면이었던 거지. 장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서 끊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러면 장면은 어떻게 나눠?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분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면 끊고 생각하고. 2번째, 공간의 변화, 장소가 바뀌면, 달라지면. 끝으로, 중략. 이렇게 3가지 변화가 일어나면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구성 장면은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보고 넘어갈 거야. 구성은 작품 속 여러 개의 이야기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 나열하는 것. 그래서 순행적 구성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죠? 시간 순서지. 이야기를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맞게 배치하는 건데 얘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쓰긴 하는데 가끔 보일 때가 있어. 추보식 구성이 뭐라고? 시간 흐름에 따른 구성. 즉 이 추보식이라는 말은 당연히 시에서도 쓰는 겁니다. 소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쓰는 거야. 넘어갈게. 그래서 지금 이 작품 별거 없어. 쭉 봐봐. 특별하게 과거로 넘어가는 표현이 없잖아. 한 장면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흐르고 있는 거야. 밑에 가서 여기 봐. 3번째 볼게.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직접적으로 1시간쯤 잤다라고 했으니까 1시간이 흐르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역순행적 구성. 여기다가 별표를 해줘. 사실은 순행적 구성은 문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 너무 쉬워서. 뭘 내겠어? 역순행적 구성을 냅니다. 왜? 얘가 좀 까다로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예문은 쉬운 거야. 한번 거기서 지금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다가 네모를 쳐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예문에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네모를 쳐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그렇지. 이렇게 봐봐. 얘는 직접적으로 시간의 변화가 됐다는 걸 알려줘. 얘는 쉬운 거잖아. 그런데 이거 없이 나올 때가 이제 어려운 거야. 그럼 봐봐.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인 거지. 그러면 2개월 전에 일인 거니까 이때부터는 과거의 일인 거잖아. 그럼 지금 벌어진 일하고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면 이런 표현이 없을 때 이거 뭐야?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럼 뭔가 달라진 거구나 라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은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 안 쓰기도 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 지문은 소설은 작품 전체를 실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구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역순행적 구성이 제일 많이 나와. 나머지 구성은 이게 지면을 좀 많이 차지해. 분량이. 그래서 좀 문제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81번째야. 사파적 구성. 사파가 무슨 뜻이야? 사파는 거기다 이렇게 써줘. 삽입된 이야기.
영어로 하면 에피소드. 영어로 하면 에피소드가 바로 사파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한자로 바꾸면 1화야, 1화. 그걸 사파라고 생각하면 돼.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그럼 중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원래는 큰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럴 때 지금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냐면 완결성, 독립성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사파적 구성에서 사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완결성, 독립성, 그리고 눈사람이야. 눈사람 보면 예시적. 이 세 가지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것이 사파의 특징입니다. 완결, 독립, 그 다음에 예시. 그래서 야, 예시 우리 그 독서에서 비문학에서 예시가 중심 내용이었어? 아니었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중심 내용은 아닌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뺄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줄거리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봅니다. 지금 이 예문에서 1화, 사파,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작과 끝 지점을 표시를 해봐. 지금 이 예문에서 사파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표시를 해보십시오. 끊어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부터 어디까지냐면 아버지도 무슨 버릇이냐고 와서 꾸짖지 않으셨다 까지가 되는 거지. 이 부분 빼고 나머지를 읽어봐. 연결이 돼 안 돼? 그렇지. 이게 바로 사파적 구성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완결성, 독립성, 예시적 성격. 넘어갑니다. 그 다음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하고 사파식 구성의 공통점은 둘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분량상에서 차이가 있어. 지금 사파와 액자식 구성 중에서 어떤 게 분량이 크겠어? 그렇지. 액자가 큽니다. 액자식 구성 볼게. 전체 이야기 속에 작품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전체 이야기 중 액자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외화, 겉의 이야기, 내부 사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내화, 안의 이야기. 이럴 때 액자식 구성에서 내화는 사파와 달리 전체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장 큰 차이는 분량상의 차이를 보인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액자식 구성은 문제를 내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 왜냐? 어디에서 새로운 지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 너네 혹시 이 배따라기라는 작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두 형제가 살고 있어. 그런데 이 형제가 형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인 거니까 형의 아내를 이제 형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형한테 성격이 조금 모난 게 뭐냐면 약간 좀 의심하는 그런 게 있어. 의처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얘가 이제 일하러 갔는데 집에다가 뭔가를 두고 온 거야. 집에 왔는데 동생 소리랑 아내 소리가 들리네. 그런데 아내는 자꾸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 비명을 내고. 그리고 남자도 그와 비슷한 어떤 그 감탄사 이런 거를 막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형의 눈이 돕니다. 야, 이거 딱 그거 아니야. 우리 막장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거. 그거를 상상해. 그래서 문을 벌컥 열어. 그랬더니 마침 그런 비슷한 장면이야. 뭐냐면 동생이죠. 동생은 지금 우통을 벗고 있고 여자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 거야. 됐다 그냥 둘 다 조집니다.
그냥 변명하게 말할 틈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공교롭게도 쥐가 나와. 쥐가 찍찍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집에 왔을 때 이제 형수는 쥐 때문에 막 놀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동생이 그 쥐를 잡느라, 그리고 쥐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 돌아다닐 때마다 이 형수는, 그러니까 아내는 비명을 질렀던 거고. 그래서 소쿠리로 이제 쥐를 딱 잡았어.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전에, 그 얘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그냥 둘 다 조져버린 거야. 근데 웬걸? 맞고선 당연히 동생이랑 이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소쿠리 안에서 쥐가 칙칙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어떻게 찾으러 가야지. 둘 다 못 찾아. 아내는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난 이렇게 의심받을 바에는 죽겠다. 그래서 정말 물에 빠져 죽어. 이 동생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인 거야. 왜냐면 여기에 나가 나오죠. 나는 나죠. 나도 좀 일이 잘 안 풀려서 이제 강가에 앉아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야, 정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 막 구성지게, 막 심금을 울려.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가서 본 거야. 봤더니 이 사람 노래 부르고 있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노래를 구슬프게 잘 불러? 사연 있으면 사연 좀 얘기해봐.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서 그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 있죠? 사실은 20년대, 30년대 소설에서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상섭 작품들 이제 3대 같은 거 보면 말도 아니야. 친구의 딸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여자와 만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그런 막장은 이미 20, 30년대 소설에 다 나오고 있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 83번 개념입니다. 병렬적 구성. 병렬. 우리 병렬 시에서도 봤지? 시에서는 어떤 거였어? 비슷한 구성을 지니는 것이 둘 이상 나타날 때 병렬이 됐던 거잖아. 병렬적 구성은 독립성이 있는 이야기들 여러 개를 나란히 배열하는 거예요. 병렬적 구성은 이야기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두 장면을 놓고 봤을 때, 두 사건을 볼 때 관련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지. 됐죠? 그런데 이 병렬적 구성은 그 옆에다 이렇게 써줍니다. 주로 뭐랑 같이 나왔냐면 사파적 구성과 같이 나와. 이 병렬적 구성은 주로 사파적 구성과 같이 나옵니다. 사파가 여러 개 나오면 병렬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병렬적 구성은 사파와 같이 나오는데, 사파적 구성을 취하는 이유가 있어. 왜 여러 가지 서로 따로따로 얘기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느냐? 이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다시, 사파적 병렬, 병렬적 사파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양한 모습이 바로 뭐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 사파적 구성과 병렬적 구성은 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낼 때 자주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각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파를 여러 개 쓰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사파가 뭐라 그랬어? 독립성이 있다면 빼도 상관이 없는 거라며? 그러니까 사파들끼리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병렬 관계가 된다는 거야. 지금 거기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을 보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선을 봤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귀신을 본 거랑 신선을 본 거랑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 얘기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질문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민영감이죠. 민영감을 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청산유수야 말하는 게 막힘이 없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각 얘기해 주는데, 그런
그런 질문에,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민영감이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민영감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됐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지문은 넘어갑니다. 교차적 구성, 교차적 구성에다가 별표해 줍니다. 교차가 되려면, 여기 봐봐. 교차가 되려면, 이게 교차지. 그러면 최소한 얘와 얘가 필요한 거야. 맞죠? 읽어볼게. 교차적 구성은 둘 이상의 이야기를 번갈아에다가 묽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병렬적 구성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병렬은 A, 다음에 B, 다음에 C, 이게 병렬인 거잖아. 그런데 교차는 어떻게 돼야 돼? A, B,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지 교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봐봐. 서로 상관도 없는 사건이 교차가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연적인 거지. 대부분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교차적 구성은 주로 어떤 거 같이 나오냐면 역순행적 구성과 같이 나옵니다. 이 교차적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과 같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역순행적인 거니까. 이거 봐봐. 얘가 과거면 얘는 현재가 되고 다시 이게 역순행인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이 교차가 되는 경우가 또한 많다. 그럼 얘는 교차적 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건은 두 개가 되는 거야.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 됐죠? 그러면 지금 그 예문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두 개의 사건이 교차가 돼? 얘는 물론 과거는 아닙니다. 봐봐. 이것도 지금 내가 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일부러 지금 중략을 깔아놓은 거야. 왜냐하면 한 사건이 이만큼 분량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과거 사건은 그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교차적 구성은 과거가 나오는데 예를 볼게.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랑 나오냐? 명룡이랑 그 다음에 경석이가 나오네. 명룡은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이렇게 물었다. 경석아, 너 진짜 대학 교수가? 명룡과 그 다음에 경석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중략 다음이야. 헤라는 암담하였다. 발을 구르고 싶은 심정에 새로운 등장인물인 거네.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사정이야 니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원인 거네. 헤란과 개원의 갈등이야. 개원은 일어서서 저쪽으로 사라졌다. 멍청하니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헤라는 돌아서 밖으로 나왔다. 현관에 나서니 눈물이 금시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는 변소로 얼른 달려갔다. 침대에 누운 명룡은 이 부분이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경석이와 관련된 사건과 헤란과 관련된 사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것. 이제 내가 이걸 안 지웠네. 그 다음 넘어가서 인물을 봅니다. 인물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거긴 다 짝이야. 짝으로 되어 있어. 다 짝으로. 두 개씩 짝 지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작품 감상과 관련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 더군다나 고전 소설을 우리가 처리할 때 많이 필요한 배경 지식,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물은 사건의 발생, 변화, 종류 등을 결정짓는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인물의 반응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소설을 볼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물의 반응보다는 이제 소설에서 사용하는 인물과 관련되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얘기를 해요. 주동인물은 사건을 주도하며 주제를 구현한다. 주동인물은 그냥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반동인물이 되는 거야. 주의할 것. 주동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한번 좀 해보자.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는 거에 대해서 얘는 좀 일부러 지금 주동인물하고 반동인물을 보려고 좀 지문을 길게 읽는 거야. 그래서 소설을 어떻게 좀 처리할지 한번 맛보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행이 굴육간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일행 등장인물인 거죠.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그러면 저 일행은 누구의 일행인 거야? 황거칠의 일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수도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5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황거칠의 수도시설이 파괴됐는데 호동팔이 복구를 한대? 그러면 호동팔은 황거칠에 대해서 긍정 부정? 그렇지.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 왜? 파괴된 걸 복구한다고 했던 거니까. 이게 잘못되면 당연히 뒷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어? 바뀔 거야. 그러니까 딱 복구 작업 도와주는 거네? 그럼 당연히 긍정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봅니다. 드디어 소원성취란 동파리가 마사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죽일 놈!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죽일 놈은 누구의 생각인 거야? 황거칠의 생각인 거네? 그럼 이 작품의 시점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인공이 안 되죠. 왜 주인공이 안 돼? 그렇죠. 나라는 말이 없어. 황거칠 씨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황거칠의 생각을 드러내준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일 놈. 이거 누구에 대한 반응이야? 그렇지. 호동팔에 대한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호동팔은 황거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수도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지가 쓰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 황거칠은 호동팔에 대해서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구나. 죽일 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계속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의 동파리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걸작. 이거 누구의 생각일까? 그렇지. 황거칠의 생각으로 봐야죠. 지금 걸작을 볼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일행도 나왔고 황거칠도 나왔고 호동팔도 나왔어. 그런데 지금 주로 누구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는 거야? 황거칠인 거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야. 걸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일단 표면적으로는 긍정인 거죠. 대단한 작품을 이제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사등 일대의 배수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 이때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호동팔이 되는 거지.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용건. 당연히 지금 반응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 거야? 풍자 혹은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지. 부정적인 반응인 건데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아니 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이거는 그 황거칠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지. 서술자의 계획이 아닌 겁니다. 가거라 이 개같은 놈아,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그러면 그 심부름을 하는 놈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인 거야? 부정적인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야? 호동팔. 됐어? 그래서 봅니다. 황거칠 씨는 벼락 같은 소리를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으면 내버렸지 동팔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경영 따위 쓸개 빠진 것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으로 왔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처 주먹을 떨어댔다. 누구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던가. 뻔뻔스러운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파리는 어디 보지 않은 듯이 마사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또 등장하는 인물들을 확인해야죠.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넣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에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야, 부득이 썼대, 부득이.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호동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부정적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지금 물을 쓴다는 거죠.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 일을 맡아 있다던가 인척관계의 몇몇 사람들. 그럼 봐봐. 목수 허드렛 일하는 사람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몇몇 사람들은 지금 얘네들하고 이 호동팔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같으니 다르니? 같으니 다르니? 같아? 아니 뭐 지금 물을 쓰는 건 같지. 그런데 왜 물을 쓰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물을 쓰는지가. 만약에 같은 거면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만부득이 이런 말 쓰지 않았을 거 아니라고. 지금 목수나 인척관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호동팔에 대해서 어떤 거야? 긍정인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부정인데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물을 쓰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셋하고 얘네 둘이 구분이 돼야죠. 봐봐, 지금 결국 우리 인물의 반응 보고 있는 거잖아. 반응 봤더니 자연스럽게 갈등 관계가 드러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의 황거칠과 호동팔의 갈등이 되는 거고. 갈등의 원인은 뭐 때문인 거야? 그렇지. 수도 시설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갈등을 확인을 했어. 사건을 확인했어. 파악을 했어. 그럼 항상 뭐 생각하라 그랬어? 이 갈등,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지문 안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됐습니까?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하던 황거칠 씨는 지금 황거칠 씨 중심으로 황거칠의 내면을 막 이루고 있으니까 황거칠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고, 호동팔이 반동인물이 되는 거고, 호동팔의 행인 호동세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그러면은 호동수도 등장했네. 그럼 호동팔의 형이래. 그럼 얘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그렇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황거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 같은 편인 거니까. 어디 제놈들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이튿날부터 황거칠 씨는 얘의 세작대기를 찾아다 들고 집을 나섰다. 수정하고 쉰 뒤 굴밤나무 꼴에 가서 새 수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국유임야였다라는 것. 됐죠? 소설을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고, 이튿날 여기서 장면이 끊기는 거죠. 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됐지? 그 다음 우리 2단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야. 전형적 인물입니다. 전형적 인물의 반대말은 뭐야? 개성적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부터 다 짝이야. 인물은 다 짝입니다. 짝으로 기억해두면 돼. 전형적에다가는 뭘 쓰냐면 대표성 써줍니다. 어떤 집단이나 부류를 대표하는 거야. 개성은 고유의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어. 그런데 사실 이 고전소설을 보면 전형적 인물이 많고, 그러면 현대소설에는 개성적 인물이 많냐? 아니야. 개성적 인물 드뭅니다. 그럼 개성적 인물은 만약에 지문에 나온다 그러면 꼭 문제로 나오는 내용인 거야.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전형적 인물은 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게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가 대표하는 그 부류가 어디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못 사는 사람들. 그 다음 요 개성적 인물을 볼게요. 개성적 인물은 특정 집단이나 부류의 성격과 관련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으면 개성적인 겁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으면 개성적인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여자에 대한 얘기야.
지금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아까 문학에서 우리 시에서도 뭐였어? 전통적 여인상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 특성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순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여성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것이 소설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여자의 모습, 그런 여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럼 뭐라는 거야? 개성적이라는 거야. 알겠어? 지금 여기에서 여자야. 근데 여자가 어때? 이렇게 뛰어난 능력 봐. 이건 읽어볼게.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우쭈짜는 짓을 가장 싫어했고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은 온갖 일들의 앞머슴, 머슴처럼 했다는 거지. 누가? 여자가. 그러면 보통 여자하면 야, 너 남자 같아? 라고 하면 보통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일반적인 여자는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불악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했고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어떻게? 그럼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봤던 그런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과 같아 달라. 그래서 개성적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89번. 평면적 인물은 당연히 입체적 인물과 짝이죠. 그 평면은 성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그 봐봐.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에서 전환이 어떤 거였어? 시에서 전환은? 시에서 전환. 시에서 시상의 전환이 된다. 어떻게 표현했어? 시상의 전환.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 적극적인 게 소극적이고 소극적인 게 적극적, 긍정적인 게 부정적, 부정적인 게 긍정적. 성격 변화도 이래야 돼. 알겠어?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사실 다양한 성격을 지닐 수 있잖아. 근데 지난번 이랬는데 이번에 좀 다르네. 그렇다고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 성격이 뒤집어져야 돼. 그게 입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체적 인물도 많겠어 적겠어? 그거야. 그러니까 입체적 인물,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이 만약에 지문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왜? 그런 인물이 드무니까. 그래서 이제 입체적 인물하면 많이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복녀입니다. 혹시 감자 읽어본 적 있어? 어떤 내용인지 알아? 감자 이런 거야. 지금 거기서 이 복녀라는 캐릭터가 어떤 거냐면 좀 도덕을 알아.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여자는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 그리고 같은 일도 하지 않아. 실제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거든. 저는 별로 띵가띵가 대고 있다가 가는데 갈 때 보면 돈을 더 많이 받아.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뭘 하느냐? 매춘을 합니다. 몸을 팔아. 처음에는 야 저거 말이 돼? 저거 말이 돼? 몸을 왜 팔아? 이랬던 복녀가 윤리적이었던 복녀가 나중에는 이 복녀도 매춘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그 내용인 거야. 거기에 나온 것이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딱 죽을 것 그런 일이 있으면 죽어야지 죽는 일이지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평면적 인물 여기서 이 나의 성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건 나쁜 놈입니다. 나는 이거는 얘기했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내지인에다가 별표해 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내지인. 문학작품에서 내지 혹은 내지인이라고 쓰는 시대는 딱 한 시대밖에 없어. 일제강점기. 이게 왜 내지인이
내지가 일본을 말하고 내지인은 일본인을 말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 식민지잖아. 식민지에 대해서 식민지에 대해서 본토를 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실제 이제 내지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쓰이는 내지는 그런 의미야. 본토. 그래서 내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본토는 어디가 되는 거야? 일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학에서 내지 혹은 내지인 이렇게 쓰면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다? 일제강점기다 하는 거야. 봐봐.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들래요. 뭐야? 일본 여자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더군다나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괴선 여자, 그럼 조선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 새끼는 어떤 새끼야? 매국노. 매국노.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식이 없는 놈입니다. 당연히 부정적 인물이 되겠죠. 뭐라고? 책으로 읽었어요. 아, 이거 치속? 네.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7개가 남았는데 8개가 남았죠. 90번까지 포함하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할 때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이거 짝이니까 입체적 인물까지만 볼게. 아까 입체적 인물 설명했죠? 그래서 복력, 캐릭터 봅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 여기 봐봐.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 그러니까 도덕적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부터 복류도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한 사람, 그때부터 이 인생관, 도덕관이 변한 거지. 뭐 하는 거야? 매춘하게 되는 거야. 이런 인물이 바로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야. 아까 다시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인물이 좀 드물잖아. 많지 않단 말이야.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우리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됐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소극적에서 적극적이 된 거지. 이게 입체적인 겁니다. 오케이? 걔는 당연히 긍정적 인물인 거야. 그런 작품은 있어. 이렇게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타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쪽지 시험을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쪽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마무리해서 그거는 적용하는 걸로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쪽지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고생 많았어.